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쉽게 내뱉을 수 있으면서도 발음력이 강한 곳은 말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길에서 항시 말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에 귀여운 아이가 있네요. 그리고 화분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은우, 아직 멀었어. 이러다 학교 늦겠다. 잠시만, 다들 가.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내 멀쩡하다가도 학교 갈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뛰어가는 아들 덕에 언제나 등교 시간이 달랑달랑 하거든요. 애타는 재수도 모르고 느긋하게 불의를 마친 아들의 손을 잡고 뛰다시피 학교로 갔습니다. 다행히 지각은 면할 모양이네요. 교문 앞에서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와. 응, 근데 지훈이랑은 사이좋게 못 놀 거야. 왜? 지훈이는 네 짝꿍이잖아. 제일 사이좋게 놀아야 할 친구인데. 지훈이랑 싸웠어? 왜 싸운 건데? 지훈이가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 나 거짓말 안 하는데. 지훈이가 왜 그런 말을 한 건데. 이러다 학교 늦겠다. 지훈이 얘기는 집에 와서 해줘. 사랑해 아들. 아들을 학교에 보내놓고도 영 마음이 안 놓이더군요. 특별히 매승을 부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들이 굉장한 수다쟁이거든요. 덕분에 저희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여기저기 중계된답니다. 아무리 신신당부를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들의 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진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답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아찔합니다. 저희 아들의 활약상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회사원의 남편과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동시에 키우며 살고 있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누구보다 화목하게 살고 있답니다. 특히 동네에서 유명한 수다쟁이 아들 때문에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지요. 그 조그만 입으로 뭐 그리 할 말이 많은 건지 가끔은 입을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수다스러운 아이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랍니다. 오히려 말이 늦어 저희 부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아이였거든요. 저희는 진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둘의 아이들에 비해 말이 많이 늦었거든요. 3살이 다 되어가도록 제대로 말을 못하는 아이가 걱정돼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란 진단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아이였으니 제대로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수시로 아이를 가르쳐야 했던 거였어요. 문우야, 엄마 따라해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발음도 불분명하고 속도도 느렸지만 분명히 아들은 제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니 아이는 그게 잘한 일이란 걸 깨닫게 된 거고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례로 거치면서 누구 묻지 않은 수다쟁이가 되었답니다. 자기가 말할 때마다 더없이 좋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랐으니 말을 하는 건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였답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집에 홍두깨 있는데 그거 빌려줄까? 아들을 유치원에 넣어놓고 집으로 가려는데 같은 유치원 학부모인 연희 언니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홍두깨요? 칼국수 반죽미는 그거 말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세요? 자기 신랑 배 빌어야 하잖아. 쑥쑥 밀면 평평해질 거 아냐. 하하. 아차 싶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바로 파악했답니다.
아들이었어요. 사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수다스러운 아들이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친구들에게 중계한 때문이었거든요. 연희 언니의 말이 그 증거였답니다. 그 며칠 전 밥을 먹고 소파에 콜터 앉아있던 남편의 배가 불룩했답니다. 남자들이 되게 그렇듯 남편도 결혼 후 살이 많이 쪘거든요. 운동할 시간은 없는데 회사에선 매일 앉아만 있으니 살이 찌는 건 당연하죠. 아시겠지만 살이 찌면 가장 먼저 휴가를 보는 게 배잖아요. 임신 5개월짜리 배네. 제발 운동 좀 해. 배만 불룩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알아?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5개월은 무슨 이렇게 힘주면 8개월이지 하하하. 아우 진짜 싫다. 어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없나? 좀 밀어버리게. 그걸로 제대로 매면 옛날처럼 매끈한 배가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연히 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저희가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한 걸 듣고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옮긴 거더라고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했고요. 하긴 내가 그거 빌려줄 처지가 아니네. 우리 신혼 때부터 미뤄야 될 일이니. 진짜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럼 뱃살 걱정 안 하는 건데, 그지? 언니는 진짜 어서 가요. 설거지해야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척하긴 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답니다. 당분간 신랑이 유치원에 아들을 데려다 주지 못하게 해야 할 모양이었습니다. 보는 학부모마다 신랑 배를 보며 속으로 웃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 수준에 속합니다. 때론 이보다 더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까발려줬거든요. 언니, 얼마 전에 저희 친언니도 전세자금 대출 받았거든요. 제가 좀 물어봐 줄까요? 무슨 소린가 싶다가 금세 상황 파악이 이뤄졌답니다. 역시나 아들의 중개가 유치원 학부모들을 자극한 거였어요. 당시 저희가 전세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었거든요. 주인이 자그마치 7천을 더 올려달라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알뜰살뜰 돈을 모아도 불과 2년 만에 그 큰 돈을 모을 수는 없는 일이죠. 당연하게도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고민스럽긴 해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너무 걱정 마. 안 그래도 전세 계약 끝나면 올려달라 그럴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었어. 회사에서 대출 받으면 돼. 금리도 낮으니 괜찮을 거야. 정말 난 그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머리 싸매고 있었는데 전세 대출이 어디가 제일 싼가 보느라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랬어? 네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마음튼 보고 나니 어때? 어디가 제일 싸리? 긴장의 풀린 탓에 제자의 제자 제가 하루 종일 본 전세 대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옆에서 TV 만화에 꽂혀있던 아들이 잠깐 고정됐지만 그 어린 게 전세 대출이 뭔지 알까 싶어 방심했던 게 실수였던 거죠. 아들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했답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 100배는 더 수다스러웠고요. 수진이가 그래. 우리가 전세 대출 받아야 한다고? 네. 얼마나 올려달래요? 그래도 액수까지는 우리 아드님이 말 안 했나 보네. 안 받아도 돼. 신랑 회사에 대출 신청하기로 했어. 다행이다. 잘 됐네요, 언니. 잘 된 건 맞는데 진짜 우리 은호 어떡하지? 은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다. 이러다간 진정 동네가 우리 집 일 다 알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헤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귀엽잖아요. 어디 그것뿐인가? 은우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수진이가 그러던데. 은우가 선생님들 가르쳐준 거 제일 잘 따라한다고. 그 정도로 똑똑하니 언니랑 형부만 기억했다가 전하는 거지. 우리 수진이가 2명 시켜도 못할걸. 그럼 은우랑 수진이 바꿀래? 네가 내 꼴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을 거다. 좀 창피하긴 했지만 그 친구 말대로
은우가 똑똑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부가 나눈 말을 다 기억했다가 친구들에게 떠벌리는 거겠죠. 문제는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많이 왜곡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정학대에 관한 뉴스들이 잦아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범죄가 다 나쁜 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만줘도 부족한 아이들을 학대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라는 것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당연히 남편과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 아이를 죽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 거야? 생각은 무슨, 저런 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어쩌다 보니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거지. 저런 것들은 진짜 재판할 것도 없이 죽여야 돼. 히틀러가 살아있었어 봐. 저런 것들은 바로 독가스실에 쳐넣었을걸? 그래도 독가스실은 좀, 요새 그러면 당장 탄핵당하지 않을까? 탄핵이라니, 난 만약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저런 사람들 독가스실에 무조건 넣겠다고 공약하면 무조건 그 사람 찍어줄 거야. 그런 사람은 존경받아야 돼. 나쁜 놈들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정상이잖아. 좀 과격하긴 했지만 남편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란 사람이 자식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이게 또 탈이 났답니다. 며칠 후 아이를 유치원에 집어넣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 연희 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요, 언니? 나 이상한 이야기 들었어. 사실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은우가 친구들과 놀던 중에 친구 하나가 방귀를 뀌었답니다. 독한 냄새에 다들 코를 막고 난리를 부렸고요. 그때 은우가 그랬답니다. 와, 독가스. 이러다 죽겠다. 안 죽어. 우리 아빠 매일 방귀 뀌어도 엄마랑 나 살아있는 걸. 그건 방귀니까. 독가스는 죽어.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독가스에 죽어야 된대. 우리 아빠가 그랬어.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가스로 사람들 죽였다고. 사람 죽이면 안 돼. 히틀러라는 사람 나쁘다. 아니야, 좋은 사람이랬어, 우리 아빠가. 바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왜 좋은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내가 동생 때리기만 해도 나쁜 짓이라고 손들고 서 있게 하는데. 그건 때린 거니까 그거랑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히틀러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니라고. 우리 아빠가 히틀러라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너 존경이 무슨 말인지 알아? 착한 일한 사람한테 하는 게 존경이야. 참 이상하게 꼬였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기 부모들한테 히틀러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희 은우가 이야기를 왜곡시킨 것처럼 아이들 역시 잘 모르는 이야기니 대충 말한 거였고요. 결국 이야기는 저희 남편이 히틀러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결론 지어졌더군요. 지구상 최악의 인간은 존경하는 사람이 된 셈이니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었겠죠. 주의지의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린 남편은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연희 언니에게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역시 그랬지. 난 뭐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설마 은우 아빠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 당연하죠. 스승의 누가 히틀러를 칭찬해요?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겠다. 유치원 학부모 중 가장 나이가 많기도 했고 대표적인 스피커답게 연희 언니는 학부모 단톡방에 제가 들려준 이야기를 고스란히 올렸답니다. 덕분에 남편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는 했지만 그 일로 아들에 대한 고민에 심각하게 해야만 했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혼낼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아직 사고가 정립되지 않은 나이다 보니 이야기의 앞뒤가 살리고 이상하게 살이 붙긴 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아직 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알아듣게 이야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그래야 했었어요. 그랬다면 그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발단은 시아버지의 암이 전이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치료에 돌입하신 시아버지의 상태가 그간 괜찮으셨어요. 다행히 1기와 2기 사이에 발견을 해서 구령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셨거든요.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했답니다. 그 즈음 들어 시아버지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다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당연히 시댁엔 초비상이 걸렸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왔니? 저 사람 불쌍해서 어쩌니? 저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더라고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시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여기저기 다는 줄은 물론이고 산소호흡기까지 달아야 할 정도셨으니까요. 산소호흡기는 왜? 숨을 잘 못 쉬셔? 그렇단다. 배로 전이가 됐다더라. 지난번 정기검진 때도 발견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겨우 4달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병원에서 뭐래요? 수술은 안 된대요? 그런가 보더라. 나야 들어도 잘 모르니 영준이 올 거니 물어봐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동생이 들어오대요. 의사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어요. 서방님, 동서도 왔어? 향 왔어? 아이 향수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의사는 뭐래? 수술은 아무래도 수술은 힘든가 봐. 아버지가 연세도 그렇고 당장 지금 몸으로 수술받는 건 죽을 수도 있대. 그럼 이대로 보고만 있으라고. 나게 할 수 있는 게 없대. 그냥 영양소 공급하고 진통제 도와드리는 정도라는데 의사가 그러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고령이시라고는 해도 아직 80도 안 되셨는데 특별한 의학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잘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보내드리기엔 제가 아직 갚아야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빠가 급작스럽게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저를 살뜰히 위로해주신 분이었어요. 당신이 제 아빠가 되어주시겠다며 울고 있던 저를 달래주신 그분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게 너무도 슬프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럴 수도 없었답니다. 저보다 더 슬픈 분이 시어머니시니까요. 당신도 울고 싶은 걸 자식들 앞에서 그럴 수 없으니 참고 있는데 제가 눈물을 더하면 병실은 금세 오름바닥에 될 거라니 더 그랬습니다. 그렇게 일단 병원에 나섰답니다. 남편과 저는 집에 와서도 시아버님 생각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일한데 당사자인 시아버지는 어떨까 싶으니 더 그랬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으니 자식들이 와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산소호흡기라도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산소호흡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래. 아까 서방님은 힘들 것 같다지만 너무 답답해 보이셨어. 아버지도 원하지 않는 눈치 같긴 한데 그래도 되기는 힘들 것 같아. 암덩어리가 배를 눌러서 호흡기 없이 숨쉬기가 힘드신가 봐. 진짜 속상하다. 산소호흡기만 안 다셨어도 아버님 붙잡고 얘기라도 할 텐데 누가 그거 안 대주나.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아무리 한탄을 한들 뭐 하겠습니까? 의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달아도왔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싸매다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기 전에 시어머니와 통화했는데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여드리면 좋아하신다니 이번엔 은우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은우를 특히 예뻐하셨거든요. 듣기론 은우가 시아버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시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대요. 저야 뵌 적이 없으니 잘 모르지만 남편도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은우를 예뻐하신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은우를 데리고 간 건데 그게 사다를 일으킬 줄은 몰랐네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은우도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진통제를 많이 투여한 때문인지 시아버님은 의식이 없으셨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잠에 취해 계신다더라고요. 최소한 주무실 때만큼은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니 그게 더 낫다시더라고요. 저희가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 내외도 왔어요. 다들 바쁜 사람들이긴 해도 시아버지가 저러시니 안 들여다볼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밥도 안 먹었지. 나가서 뭐라도 좀 먹고 와. 됐다. 입맛도 없고 배도 안 고파. 그러다 진짜 큰일 나세요. 저랑 같이 뭐 좀 먹으러 가세요. 아무리 권해도 움직이시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의욕 자체가 사라진 표정이셨거든요. 엄마, 잠깐만. 서방님이 시어머니와 식구들을 병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시아버지 앞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의사들이 연명치료할 거냐고 묻던데 연명치료가 뭔데? 혹시 아버님 저 상황에서 심정지 오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심장에 멎으면 기계나 약물을 써서 다시 뛰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해야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놔둬. 엄마 생각을 알겠는데 연명치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심폐소생술하다 갈비뼈 부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응급신호가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저희도 따라 들어갔답니다. 설마 시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놀라긴 매 한 가지였습니다. 은우가 시아버지의 산소호흡기를 벗겨낸 때문이었어요. 덕분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고 바로 간호사실에 알람이 울린 거였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니 은우가 척산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간호사들은 산소호흡기를 원위치시킨 후 당부를 하더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뭔가에서 만지다 그러기도 하고요. 보호자분들께서 잘 좀 봐주시고 그러지 못하게 주의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심각해진 분위기가 그 어린 것에게도 전달되었나 보더군요. 한껏 주눅든 은우를 서방님이 달래주었답니다. 현우야, 방금 간호사 소진이 말 들었지? 그거 손대면 안 돼. 할아버지가 조금 아프셔서 하고 계신 거거든. 저기 없으면 할아버지가 힘드실 수도 있어. 알았지? 네. 근데 엄마가 저거 떼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작스런 은우의 말에 다들 놀랐답니다. 누구보다 놀란 건 저였죠. 그러고 생각해보니 은우가 며칠 전 저희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네요.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그 이야기를 은우가 기억하고 있다가 저를 나보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이어진 은우의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산소호흡기 그거 떼야 한다고. 그러면 좋겠다고. 정은우,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그랬니?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정말 그랬냐니까. 네, 그러긴 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등짝을 내려치시더라고요.
맞은 저도 지켜보던 다른 식구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뭐 없을 것. 어떻게 지혜비 산소호흡기를 따를 수가 있어? 왜? 저 사람 터사이면 안 될 일이라도 있니? 유산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래? 엄마.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다. 당장 나가라고. 언제나 얌전하기만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미친 듯 소리를 지르시고 발버둥을 치시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 일단 나가요. 나갑시다. 엄마가 요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서 저래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야기부터 들어보시라니까요. 당장 나가. 너희들은 다시 올 필요도 없어. 세상에 장남이라는 놈이 나가. 비명에 가까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님,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형수가 그랬을 리 없다는 걸. 근데 엄마가 지금 정상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듣기나 할게요. 일단 가세요. 엄마한테는 제가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까. 그래.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엄마 좀 잘 살펴라. 엄마가 저러는 거 나 중학교 때 보고 처음 본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사태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자 은우도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은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사실 은우는 그저 제 맘을 헤아려 준 거였습니다. 은우야, 이리 와. 주벽거리며 오더군요. 아까 삼촌 말 들었지?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엄마가 그러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한 건데. 알아.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 그래도 다음엔 그러지 마. 알겠지? 응. 서방님이 시어머니가 알아듣게 설명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잘 안 듣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단단히 오해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서방님 말대로 시어머니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여유가 없는 것도 있었고 다른 이유도 있었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옆병실에서 자식들끼리 난리가 났었대요. 유산 가지고 네가 가지네 내가 가지네 하며 한바탕 했다더라고요. 엄마가 그걸 본 뒤에 많이 속상해하셨는데 마침 그런 일을 겪으니 지레 짐작하신 거예요. 제가 알아듣게 말씀드렸는데 들은 채도 안 하세요. 어떡해요. 어머니 계속 그러시는 거 아니겠죠? 안 그러실 거예요. 형수가 두 분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자기도 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러시니 왜 모든 게 아니고 들으는 거겠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맞아요. 어머니가 신경이 날카로워 그러시는 거니까 형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병원으로 가지 뭐한 상황이라 시동생 내외가 저희 집에 종종 왔어요. 어차피 병원에서 자기 집 쪽으로 가던 길에 걸려 있었으니 이래저래 찾기도 쉬웠고요. 형, 아버지 계속 병원에 놔둘 거야. 뭐 내 말은 어차피 아무 치료도 안 하는데 저러고 계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아버지는 집에 가고 싶으시다더라. 오늘 잠깐 산소호흡기 되거든. 아버지가 그런다고 엄마 같은 날 엄마의 아버지 집으로 보시면 당장 돌아가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게 차라리 요양병원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아버지 말대로 집에 모시고 출장 서비스 같은 걸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그래도 괜찮으실까? 어차피 병원에서도 해주는 거 보는데 뭐. 그때였습니다. 형님, 이거 뭔데? 별거 아니에요. 형님 집에서 일하시다 가끔 시간 체크하는 거 잊으신 데서 디지털 시계예요. 조명 기능도 있어서 시간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고마워. 안 그래도 시계 하나 놓을까 그랬는데. 당신이 데리고 가자. 아주버님 기계치에 멈추시잖아. 동서마이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전과 나가는 것도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덕분에 제가 나름 기술자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서방님이 디지털 시계를 거실에 설치하고 떠나셨어요. 시아버님이 저러시니 저희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이 시아버님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산 얘기도 자연스레 나왔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걸 걱정하실 만큼 사실 시아버님 유산이 적지 않은 건 맞아요. 자수성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시동생 둘 다 그런 문제로 다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댁에 손 한 번 벌려본 적이 없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시동생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돈이 궁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그걸로 또 오해가 불거질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왜? 너한텐 모르시지? 아니, 내가 아니라. 병원에 들렸다 저희 집에 찾아온 시동생이 곤혹스런 얼굴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 영수가 아버지 유산만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역정을 내시더라고. 지난번에 은우가 한 일도 결국 형수 속마음이 드러난 거라고 하시고, 아버지가 저래서 신경이 날카로운 건 알지만 왜 저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형, 혹시 엄마한테 유산 이야기 꺼낸 적 있어? 유산 이야기를 왜 해?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래. 그 재산 주인은 엄마지.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그럴 생각도 없어? 너도 그럴 거지? 에이, 그래. 형이 그러자면 그래야지. 아무튼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엄마가 단단히 오해하는 모양이다. 이러고 있는 게 등산은 아닐 것 같다. 엄마 오해는 풀어드려야지. 병원도 못 가보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래. 엄마가 내 말 들으려고도 안 해. 나보고도 그러더라. 형수한테 약점 잡힌 게 있냐고. 그래서 형수 편 드냐고. 형이 와서 직접 이야기해. 그런 거 아니라고. 형 말은 듣겠지. 선물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더라고요. 제가 들으면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였답니다. 시동생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상해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결국 며칠 뒤 저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오해를 방치해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병실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도배대발하셨거든요. 니들이 여기 왜 와? 당장 나가. 엄마 좀. 영준이한테 들었어? 우리가 유산 타령했다면서. 왜라고? 아버지가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산 이야기를 왜 해?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래. 영준이랑도 말했어. 우리 유산 안 받기로. 엄마 앞으로 다 돌릴 거야. 그러니 왜 풀어? 오해. 내가 모를 줄 알고. 너는 몰라도 애미는 다를 거다. 정 궁금하면 애미한테 물어보든가.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로 날아오더군요. 너무 어이없었지만 그게 아니었으니 할 말은 해야겠더군요. 어머니, 저 유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들은 사람이 있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들어요? 누가요? 저희 그날이요. 어머니 처음 뵙는 건데. 계속 그렇게 발뺌한다 그 말이지. 네 동서가 그러더라. 네가 유산 가지고 싶다 그랬다고. 그래서 전세대출도 갚고 집도 좀 고치고 싶다고. 동서가요? 저 동서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걔한텐 하진 않았겠지. 너랑 성준이가 한 말이니까. 은우가 다 들었대. 그래서 지수모한테 말해줬고. 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니?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야. 은우가 재수씨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 은우가 대충 듣고 그런 거야. 다시 말하자면 나도 그렇고 집사람도 유산 욕심 안 낸다니까. 안 믿는다. 니들이 내 앞에서나 이러지. 둘이 있으면 또 무슨 작당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는 그렇게 자식을 몰라.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어렵다고 손 벌낸 적 있어? 그래,
당장 지난번 전세금몰이라는 것도 회사에서 대출받았어? 내가 유산 욕심 나이가 있었으면 그랬겠어? 당장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더 믿었던 놈들이니까 이러는 거지. 다른 놈이 그랬으면 그나마 이러지도 않아. 내가 니들 둘을 얼마나 믿었는데. 금세라도 우실 것 같은 표정이시더라고요. 오해하신 부분은 서운했지만 시어머니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게 참 많이 기대신 분이거든요. 장남이고 큰며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잘하기도 했고요. 그런 자식들이 유산 앞에 눈이 벌거졌다 싶으니 더 그러신 거였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 결국 남편이 특단의 발언까지 했답니다. 알았어. 엄마가 내 못 믿겠다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라니. 동훈이 알지? 내 친구. 엄마한테 내일 밥 달라는 그놈. 그래 알지. 성공했다면서? 그래. 그놈이 변호사야. 그놈한테 부탁해서 서류 작성해 오게. 나 절대로 유산 안 받겠다는 소리. 법적으로 공진하면 내가 뒤에 갔었단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주면 내만 믿을 거지. 그제야 한풀 거 계시더군요. 자식이 그렇게 말하는데 안 믿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신히 시어머니와의 오해를 풀었답니다. 감정적으로야 서로에게 서운한 점이 남기는 했겠지만 최소한 유산을 둘러싼 오해만은 불식시킬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인데 난 통수가 더 서운해. 은우가 무슨 말을 했다 쳐도 그걸 왜 어머니한테 말하냐 말이야. 안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 굽게 보지 않는 것 뻔히 알면서 나 당장 전화해서 동서한테 따질 거야. 참아. 당신이 서운한 건 알겠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못할 일도 아니야. 은우가 뭐라고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유산 탐낸다는 식으로 말한 거면 당신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물론 당신이라면 그 전에 확인부터 하겠지만 재수 씨는 당신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그냥 보는 채 넘어가. 당신이 재수 씨한테 그거 따지면 재수 씨도 입장 난처해주지 않을까. 뭐 어쨌든 엄마 오해는 풀었잖아. 속상한 걸로 치면 몇 번을 따지고 묻고 화내야 했지만 남편 말대로 집안이 어지러운데 며느리들까지 의가 상하면 안 되겠다 싶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은우를 혼내기 전엔 분명히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은우를 불러 전에 없이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혼을 낼 일이 있어도 그건 언제나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혼나고 난 은우를 달래주는 역할이었답니다. 그게 저희만의 룰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룰을 어기면서까지 은우를 직접 혼냈다는 건 그만큼 남편도 속이 상했다는 뜻이었어요. 정은우, 너 스모한테 이야기했다며? 이제 그러면 안 돼. 아빠만 알겠지? 응, 알았어. 안 그럴게. 그런 이야기는 엄마 아빠 말고 하면 안 돼. 응, 근데 엄마가 로봇 안 사주잖아. 그래서 스모한테 말한 거야. 로봇이라니? 너 스모한테 로봇 사달라고 했어? 그 이야기만 한 거야? 응, 스모가 로봇 사준댔어. 그럼 그것도 봐두면 안 돼. 혼나는 와중에도 로봇이 갖고 싶은 아들을 보자 비로소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아버님 얘기를 한 건 대부분 늦은 시간 안방 침실에서 한 게 전부였거든요. 어두운 이야기니 굳이 애 앞에서 할 건 아니다 싶어서요. 물론 거기엔 지난번 산소호흡기 사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아들, 정말 로봇 사달라는 이야기만 했어? 응. 말하기 좋아하는 녀석은 맞지만 거짓말은 안 하는 아이였어요. 은우는 동서에게 로봇 사달라는 이야기만 했다는 뜻이었죠. 그러자 뭔가 의심스럽다 싶으셨어요. 아들을 자기 방으로 보내고 남편과 이야기를 했답니다. 분명히 어머님은 동서한테 들었다 그랬는데 동서는 은우 이야기 듣고 전했다고 하셨고 근데 은우는 그런 말 안 했다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원래 애들은 궁지에 몰리면 금세 뒤로 동네 거짓말을 해. 나도 그랬는데 당신은 안 그랬을 것 같아? 이제 그만해. 설마 재수씨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닐 테고. 뭐 어쨌든 잘 풀렸잖아. 그렇게 일단락되긴 했지만 뭔내 찝찝한 생각에 떨치기는 어려웠답니다. 거기서 멈췄더라면 봉합되었을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답니다. 그 사건 이후 정말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유산 포기각서를 건넸답니다. 엄매 이게 뭔데? 유산 포기각서? 뭐야? 진짜로 만들어 올 줄은 몰랐던 눈치셨어요. 시어머니가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더 당황한 건 시동생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설마 엄마가 시킨 거야? 대답 좀 해봐. 시어머니도 남편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들 왜 그래? 엄마는 진짜 형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이거 보면 참 좋아하시겠다. 형이 만들었으니 나도 만들어. 그래야겠네. 그래야 엄마 맘대로 이거고. 여보, 왜 그래? 시동생 말에 동서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니 그러는 거겠죠. 동서가 돈 욕심이 적지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대기업 잘 다니던 시동생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동서의 돈 욕심이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 시동생의 재산 포기 발언에 저렇게 논한 거겠죠. 시동생이 저러자 시어머니가 비로소 꼬리를 내리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네 아버지가 저러니 내가 바보 같은 생각만 하는구나. 미안하다. 그제야 시동생이 숨을 돌리더라고요. 다들 좀 진정하자. 아버지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이건 내가 찢으게. 믿음 필요 없을 거니. 시동생이 남편이 가지고 온 각서를 박박 찢으면서 그간 저희를 둘러싼 갈등이 다 해소되는 듯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각서가 찢기는 순간 함께 사라지는 걸로 생각했고요. 다들 그랬는데 단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일이 있어 시동생 내외가 먼저 돌아가고 저희와 시어머니만 남았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식당으로 갔었죠. 웬일로 술을 시키시더군요. 그리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셨거든요. 기야, 이래서 사람들이 힘든 일 생기면 술을 먹는 모양이다. 한 잔 더 따라봐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너희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창피해서 그런다. 너희처럼 착한 놈들을 의심하고 질직한 내가 너무 창피해서. 술이라도 마셔야 술김에 제대로 사과라도 하지 싶어서. 사과는 무슨 사과를 해요? 엄마가 뭐 잘못했다고. 저 사람 말대로 아버지 제대로 못 챙긴 저희가 잘못이죠. 죄송해요. 먹고 사는데 바쁘단 핑계로 두 분한테 소홀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일단 술 한 잔만 더 다오. 결국 한 잔을 더 마신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여셨답니다. 사실 큰 놈이 지난번에 재산 포기 어쩌고 그럴 때도 다 믿은 건 아니었어. 그냥 저러고 말겠거니 했어. 내가 아무리 서운해도 어쩌겠니. 어차피 니들 두 놈이 물려받을 재산인 것도 맞고. 그래도 서운하더라. 둘째 애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내가 큰애는 정말 나이처럼 생각하던 애인데 걔가 이상한 소리 했다니 너무 속이 상했어.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고. 어머니,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래야 한다. 당장 저놈이 각서 들고 온 것만 봐도 모르지 않지. 니들이 그럴 속셈이었다면 저런 걸 만들어 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오늘 진짜로 들고 왔더구나. 그때 알았다. 내가 누만이 났다는 걸. 엄마,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도망이 왜 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너 만난 거 맞아. 오늘만 봐도 그래.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희를 못 믿어 하셨답니다. 너희 오기 전에 둘째가 그러더구나. 아버지 죽고 나면 장희동 본가가 형님 것이 된다고. 은우가 그랬대.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 듣고 숙모인 자기한테 말해줬다고. 아니겠지 하면서도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싶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희동 집을 저희가 왜요? 그걸 은우가 말했다고요? 동서한테요? 요 며칠 사이 동서가 저희 집 오지도 않았어요. 둘째가 안 왔다고? 둘째는 분명히 은우한테 들었다던데. 니들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는 거지. 장희동 집을 가진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를 저희가 모셔야 한다는 말은 했지만, 근데 그걸 재수씨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말했어? 아니, 나 요새 일 바빠서 동서랑 통화도 못했는데. 참, 그저께 동서가 집에 갓김치 놔둔다고 잠깐 들렸구나. 나 출판사 사람들 만나러 집 비웠을 때 온다 그래서 나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놓고 간다고 그랬었어. 근데 그때 은우 유치원 갔을 때인데. 실타래가 심하게 꼬인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동서를 통해 들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 무근이었거든요. 게다가 지난번 남편에게 단단히 화가 난 은우가 설사 동서를 어떻게 봤다 해도 동서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는 해도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전한 말이 또 어느 정도는 들어맞는 구석은 있었답니다. 지난번 유산 문제는 저희가 상속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상속세를 마련하려면 뭔가 팔아야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시어머니가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장희동 집은 시어머니를 저희가 모시려면 저희 사는 집보단 장희동 집이 나을 거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도 맞고요. 참 유상타. 둘째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라니. 아무튼 둘째 말만 듣고 너희 오해해서 너무 미안하다. 니들이 우리 둘한테 얼마나 끔찍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 큰애야, 서운하겠지만 이번 한 번만에 미용서해다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알았으니 술 그만 드세요. 어머니 한 잔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그러게. 근데 오늘은 술이 좀 봤나 보다. 니들도 같이 먹자. 어서 먹고 아버지한테 가봐야지. 혼자서 외롭겠다. 시어머니를 병실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은우는 혼자서 돌다 잠들었나 보더군요. 괜히 은우한테 미안해지는 감정은 뭐였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혼을 낸 걸 알아서였을 겁니다. 나 아무래도 좀 이상해. 당신은 은우가 그랬을 거라 그랬지만 내가 내 아들을 부를까. 은우가 딴 건 몰라도 거짓말은 안 해. 은우는 분명히 동서한테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근데 동서는 은우한테 들었다면서 어머님한테 말했고. 이상하지 않아? 다른 건 다 그렇다 쳐. 근데 장희동 집 이야기는 동서가 은우한테 들을 수가 없었다고. 동서가 그저께 갓김치 가져다 놓겠다고 말했던 그 시간엔 은우는 유치원 가 있었거든. 동서가 은우 유치원에 찾아갈 수도 없는 걸. 유치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동서는 장희동 집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탐정놀이 해? 이상하잖아. 동서가 그래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암튼 이유가 있어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다 쳐. 근데 그 거짓말이 또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란 게 너무 이상하잖아.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한 이야기를 동서가 어떻게 알고? 이상하지 않아? 나 너무 이상해. 이상하긴 해. 근데 재수씨가 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건지도 더 궁금해. 설마 우리 투성당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요새 영화를 너무 봤어. 당신이 뭐 정보 요원이라도 돼. 당신 투청에서 뭐 한다고. 그렇긴 한데 꼭 그런 거 같잖아.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자.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 원래 찝찝한 상태로 잠을 청했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전 출판사에서 의뢰받은 작업을 해대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더군요. 제 핸드폰에서 한번 벽에 걸어놓은 디지털 시계에서 또 한번 울렸답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데려올 시간이라는 뜻이었답니다. 일을 멈추고 나가서 오늘을 데려와서 간식을 먹이고 남은 작업을 하니 어느새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6시 30분에 가리키는 시계를 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졌답니다. 시계가 좀 삐뚤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약간 병이 있어요. 뭐든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병이요. 병까진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에 재료나 음료수 같은 것도 각을 세워놓아야 하거든요. 시계라고 예외는 아니죠. 완벽한 수평을 맞춰두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별 생각 없이 수평을 맞추려고 시계를 움직이는 순간 뭔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펜이었어요. 펜이 왜 시계 뒤에 있어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계를 움직이는 순간 떨어졌으니 그랬던 게 맞았을 겁니다. 근데 그 펜이 낯설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펜 모두를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 펜이 제게 아니란 건 분명했거든요. 제가 그런 모양의 펜을 좋아하지 않으니 샀을 리가 없었어요. 뭔지 이상했어요. 뭘까 싶어 한참을 고민하다 문득 대학 선배 하나가 떠올랐답니다. 지금의 신문사에 있는 그 선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자기는 취재 나가서 다른 기자들처럼 녹음기나 핸드폰을 꺼내놓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의식을 하게 되어서 속내를 털어놓는 게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쓴다고 보여준 게 바로 펜처럼 생긴 녹음기였어요. 펜인 것처럼 바닥에 내려놓으면 아무도 모른다면서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발견한 펜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랴부랴 인터넷을 뒤져 볼펜 녹음기를 찾았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스갯소리처럼 말한 상황이었던 거였죠. 누군가가 저희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는 것 말입니다. 무섭더라고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답니다. 물끄러미 볼펜을 들고 있는 제가 이상해 보였을게요. 뭐해? 왔어?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알아야 했어요. 결국 녹음기의 정체를 말했답니다. 진짜야? 그게 녹음기라고? 당신이 어디서 선물 받은 거 아니야? 나야 그런 거 쓸 일이 없으니 나는 아니고 그럼 당신밖에 없잖아. 나 아니야. 네가 받았으면 모를까.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라면 누구야? 그게 왜 집에 있어? 게다가 감춘 것처럼 시계 뒤에 있었다면서. 아이 좀 무서운데? 혹시 당신 국정원 그런 거야?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녹음기의 주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았거든요. 설마 재수 씨가 왜 그래? 말이 안 되잖아.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아무래도 유선 때문인 거 아닐까? 우리가 못 받으면 그게 다 소방님 건데. 그럼 도덕가 아니지. 영준이가 뭐가 아쉬워서. 그리고 그놈이 그런 놈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봤잖아. 자기도 포기가 쓰쓰겠다는 거. 내가 내 동생을 모를까? 누가 서방님이 그렇대. 서방님 아닌 건 나도 알아. 근데 동서는 아니잖아. 재수씨. 에이 설마.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동서가 어느 말을 이상하게 옮겼다고 했을 때부터 걸리던 거였습니다. 동서가 그럴 이유가 뭘까 하는 점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하나였어요. 유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동서가 그래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받아서 선수분이 적어지거나 혹은 아예 사라지면 그 많은 유산은 오롯이 서방님네로 가니까요. 서방님이라면 거부할지도 모르지만 동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럴 사람이었고요. 만류하는 남편을 설득해 결국 동서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영준이는 모르게 해야 해. 그놈 성격이 재수씨가 그런 거 알면 곱게 안 넘어겠기 분명하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동서만 따로 불러냈어요. 어머니, 저 나가서 먹을 것 좀 사올게요. 동서 같이 가자. 혼자 들고 오기 그래서. 그렇게 동서를 불러냈습니다. 커피를 사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선 동서와 휴게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커피 사러 가신다면서 휴게실은 왜? 설마 자판기커피 드실 건 아니죠? 전 초고 싫어요. 커피는 나중에 사줄게. 먼저 이것 좀 봐줘.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를 꺼내는 순간 눈에 띄게 당황하는 동서를 보니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볼펜이네요? 그건 왜요? 이게 진짜 볼펜 같아? 동서는 뭔 줄 알지 않아? 볼펜이잖아요. 형님 좀 이상해요. 그래. 난 동서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볼펜 아니란 걸 알면서 왜 그래?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면 저 갈게요. 그래? 그럼 가. 대신에 나 이 볼펜에 관한 거 서방님이랑 어머님한테 말할게. 동서가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심이야 같지만 분명한 증거도 없었으니 저로선 그냥 떠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말해서 뭐 하시게요? 왜요? 제가 형님 집에 녹음기 설치했다고 그러시냐고요? 그걸 누가 믿어요? 바보도 아니고. 그러게. 근데 동서, 이게 녹음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건 분명해졌습니다. 동서가 이 녹음기를 저희 집에 설치해둔 거란 사실 말입니다. 왜 그랬어? 설마 유산 때문에 그런 거야? 동서가 뭐가 부족해서. 서방님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벌 텐데. 누가 그래요? 저희 빚이 얼만데. 그래서 그런 거야? 유산 받아서 빚 정리하려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게 뭐 나빠요? 어차피 물려받을 거잖아요. 일찍 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그래,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나한테 왜 그런 건데? 동서 말대로 어차피 물려받을 거잖아. 어머님이 형님만 예뻐하시니까 그렇죠. 아내할 말로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칼자루 지실 텐데 어머님이 형님 예쁘다고 더 많이 떼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미움받게 하려고 있지도 않은 일을 우리 은우가 했다고 그런 거야? 동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형님도 제 처지가 되어보시면 알 거예요. 형님이야 따박따박 월급 가져다주는 남편도 있고 형님이라면 예뻐 죽는 시어머니까지 있으니 속단하게 사시지만 전 아니거든요. 진짜 바보다. 어머니가 왜 동서는 안 예뻐하신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머니 성격에 유산 물려주며 자식 차별하실 분이야. 어련히 알아서 받기도 유산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했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건 형님 생각인 거죠. 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유산 좀 더 받으려고.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집도 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너 미쳤어? 병실에 있어야 할 시동생이 갑자기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나눈 대화를 들은 눈치더라고요. 시동생이 나타나자 동서가 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유산 좀 더 받겠다고 형이랑 형수를 모함했다는 거지? 내 말이 맞아? 서방님, 그게 아니고, 아니다. 형수가 말해줘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시동생이 다 들은 건 아니었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던 채에 우연히 저희를 봤대요.
그런데 표정이 마치 싸우는 사람 같아서 들어오려다 동서가 유산혼을 하는 걸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동서에게 사실이 무언지를 이렇게 물었던 거고요. 남편의 신신당부가 물거품이 되어버렸답니다. 이 마당에 더 숨길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대충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했답니다. 물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추측에 불과한 거였어요. 염수 많이 맞아? 정말로 관심이 없는 밑이 아니고 어머니한테 볼일 일로 바치냐고. 여보, 네가 녹음기 설치한 건 봤지만 다 없는 소리 지어낸 건 아니야. 진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한 말이라고. 너 바보야? 엄마 모시고 장희동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면 형수가 장희동 집을 삼키는 일이 되는 건데. 너 진짜 최악이다. 유산이 보라고 이런 짓을 다 해. 녹음, 도청,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수 세자리 좋게 이래. 없는 죄까지 덮어씌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장 여기서 사라져. 좋게 말해야 돼. 동서가 빌고 용서를 구했지만 시동생은 동서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답니다. 자기 와이프가 벌인 그 끔찍한 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도 그걸로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랑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하라고 몇 번이나 달랬지만 시동생은 유지부동이었어요. 저런 사람이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똑같이 그럴 거라고.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더군요. 결국 부부간의 일이니 저희가 끼어드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이혼을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인지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수료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이혼 서류를 접수시켰거든요.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시동생의 이혼에 놀라하셨지만 시동생의 선정을 하니 큰 반대 없이 받아들이셨답니다. 시동생의 이혼 한 달 후쯤 시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드셨어요. 많이 슬펐지만 더 큰 고통 없이 가신 걸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시아버지 뵐새오 저희가 시어머니를 보시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절하셨어요. 아직은 청정하시니 그 뜻을 따랐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쇠약해지시면 그때 보시려고 생각 중이에요. 여전히 제 아들은 수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여전히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수시로 학교를 거쳐 학부모들이 알게 되는 일이 생기고는 있지만 뭐 어떻습니까? 저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요. 그럴수록 더 행복한 이야기만 들려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들이 무서워서 부부싸움도 마음 놓고 못하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건 말고는 다 좋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사춘기가 오더라도 제절되는 아들이었으면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유산 때문에 형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동서라니. 참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시아버지보다 자신에게 돌아갈 몫을 계산하고 있었을 동서를 생각해보면 참 씁쓸하네요. 그런 거 계산할 시간에 1분 1초라도 시아버지 곁에 더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아닐까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